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주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직업병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은 조정희가 마련한 보상안에 서명을 했죠. 지난 2007년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라인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지 11년 만의 일입니다. 사실 그 반도체 공장 라인에서의 업무와 그 근로자의 급성 백혈병 발병 사이에 인과를 의심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거죠. 애초 황유미 씨가 작업하던 라인의 전임자가 유산했고 황유미 씨가 그 자리에서 일한 지 21개월 만에 발병했고 황유미 씨의 바로 그 자리를 대체한 사람 역시 똑같은 급성 백혈병이 발병해 2달 만에 사망했습니다. 같은 작업, 같은 자리에서 담당자가 연달아 급성 백혈병이 발병한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의심하고 조사부터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삼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삼성이 자사의 이미지와 이익을 위해 그 인과를 부정했던 것은 부도덕할지언정 최소한 기업의 자기 방어라고 이해할 구석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들이 산재 인정을 요구할 때마다 삼성 못지않게 그 인과를 강하게 부인했던 근로복지공단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피해자들의 지난 11년간 고통에 대한 책임 중 그 산재 인정에 너무나도 인색했던 거의 일방적으로 기업의 편에 섰던 그 기관의 책임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주입니다. 이 사람 저희가 잠시 후에 그 당사자들을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만 이게 이제 11년 만에 풀린 것까지 무척 네,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린 건데요. 풀린 것까지는 반가운 어르신, 건데 근데 이게 기업의 힘만으로 이게 11년이나 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한 기업 행태를 관리 감독하고 근로자 이익을 대변할 기관이 자기 역할을 단순히 못했다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나아갔다. 그런 의심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유가족들을 집어넣게 했던 기관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업의 출정수 역할을 한 거 아닌가. 이 대목에 대한 어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사칭한 이메일 사건에 대해서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청와대가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올해 초에도 있었다라고요.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개인 이메일 계정이 도용됐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도용된 윤건영 실장의 명의로 정부 부처에다가 대북 정책 관련된 내부 자료를 보내달라라고 요구하는 가짜 메일이 발송됐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는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가짜 메일이 한국국제교류재단 소장 명의로 유포됐다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건 뭐 전문가 프로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 어떤 세력의 공작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 국정은 수많은 국정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딱 대북 관계만 특정해서 그리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런 시도를 했는데 목적은 다 똑같아요. 대북 관계를 망치는 것. 왜냐하면 그 가짜 이메일들의 내용이라는 게 결국은 미국이 실제로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거나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취지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한미공조가 깨지고 있다. 한국 정부를 미국은 믿지 않는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비핵화하도록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 관계를 깨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게 누군가 장난친 게 아닌 것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런 메일을 보낼 만한 정부의 요직에 있는 인사가 정확히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인사들의 이메일 계정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런 이메일 계정을 해킹할 수 있는 전문가 또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이메일을 받을 대상 또 정확하게 누군지 알아야 되고 이건 뭐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요. 사건을 보면 볼수록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있었던 시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올해 초부터 시작됐었다라고 하니까요. 올해 초부터 대북 관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 왔습니다. 게다가 IP 확인이 나왔더니 이게 이제 해외에서 있었던 것이고. 예, 그래서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사례가 되고 있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북특별사절단 지난 3월 달이었죠. 거기 포함돼서 가서 핵심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 친서 전달하는 역할이라든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근데 이 이메일을 해킹해서 그 이메일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부처에 연락해서 내부 자료를 보내라고 했다라는 그 부처의 겁니다. 내부 자료를 비밀 자료를 보내라고. 다행히 그 이메일을 받은 사람이 윤건영 실장의 메일은 맞는데 이 메일이 왜 이런 중요한 내용이 개인 메일로 왔지 의심하면서 이게 이제 신고를 해서 확인을 했다. 확인이 되는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6월 달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은 또 있다고 해요. 네, 그런 일들이 꽤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기자들에게 그런 메일들이 유포가 되면서 외교부에서 보내온 문건을 송부하니 참조하세요라고 하고요. 마치 굉장히 대단한 비밀인 것처럼 비공개 문건이니 취급에 주의해달라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열어보면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그렇죠. 내용들이고요. 외교부가 미국의 외교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내용. 그걸 비밀 내용처럼 그리고 또 이것 기자들 받을 기자가 누구지도 알아야 돼요. 이런 사안들은. 일반인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이고 이번엔 그런 시도 중 성공한 거죠. 네, 그렇죠. 문건의 형태로서요. 물론 워터마크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언론사가 제대로 크로스 체킹을 하지 않으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언론사 입장이 있을 것이고 또 언론사는 그 대목 그 크로스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어제도 얘기했듯이 납득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구성 요건이 완벽하여 진짜로 믿을 만한 여지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언론사가 그걸 기사화하고 나서 만약에 이제 이게 그쪽이 소위 이제 공작을 한쪽이 원하는 대로 전개됐다면 이런 거죠. 기사가 됐어요. 정부가 부인합니다. 의심합니다. 거짓말했다라고 또 정부를 믿지 못하는 방향으로 일을 풀고 나가고 몰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기사화 되는 데까지 성공한 거죠. 그렇죠. 어디선가도 가짜뉴스로 유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때로는 이런 뉴스들이 실제 있는데 정부가 부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가짜뉴스 진짜 언론에 실렸으니까 가짜뉴스가 진짜 뉴스의 질을 가지고 저거는 거짓말하는 거라고 정부가 유포될 수도 있죠. 네, 그런 효과를 노리고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안은 철저히 수사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이르면 12월부터 브랜드가 다른 편의점 간에 출점거리 제한이 생긴다고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업계 자율규약 형태로 18년 만에 이 제한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건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일 소회의를 열어서 관련된 심사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율규약 핵심은요. 브랜드가 다른 편의점 간 출점거리 제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이건 뭐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거죠. 요구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같은 브랜드끼리는 출점 제한이 되는데 브랜드가 하나밖에 없나요? A사가 여기 있으면 바로 옆에 B사가 있어요. 옆에. 네, 심지어 같은 층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된 경우가 꽤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일본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2012년부터 갑자기 폭증해서 4만 개가 됐다. 2만 개대에서 2만여 개에서 4만여 개가 됐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2.4배예요. 근데 일본은 5만 6천 개고 우리는 4만 개입니다. 그러면 일본 인구수에 맞춰서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9만 6천 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훨씬 한국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인구수 비례해서 이 숫자를 환산해 보면 우리나라에는 9만 6천 개가 있고 일본에는 같은 인구일 경우 5만 6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2배 가까이 많은 거죠. 그러니 먹고 살기 힘든 게 당연한 겁니다. 이 문제를 드디어 이제 해결하려고 공정에 나섰고, 규약을 만들었다는 거죠.
다행이고요. 야, 자, 다음은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무제표 수정과 CEO 해임 권한 등에 대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을 한 건데요. 회계 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일종의 시간 끌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행정소송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 권리가 있는데 이 시점에 이것이 가져올 효과가 무엇일까라고 이제 바라보면 대법원 판결이 있단 말이죠.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예, 행정소송을 하면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이게 고의분식 회계라고 결론을 냈어요. 최종 결론입니다. 고의분식 회계가 맞는 거예요. 근데 소송이 걸려 있으니까, 만약에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그 부풀린 장부를 고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적어도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그러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에 물론 이 장부를 들여다보지는 않으나 최소한 이 회계가 그대로인 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적어도 법적으로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쪽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왜냐하면 행정소송은 뭐 1년, 2년 계속 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 내에서는 받지 않겠다거나 혹은 이번 대법원 재판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 사안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만들겠다. 그런 꼼수의 성격이 있죠. 예.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자, 근데 뭐 그런 꼼수에 삼성이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예. 이 행정소송 자체는 권리이기도 하고요. 예. 하지만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삼성은. 자, 다음은요. 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시험용 로켓이 어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로켓은 엔진 점화 후 151초 동안 연소했는데요. 목표했던 140초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5분 만에 최대 고도 209km에 도달했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며칠 연속으로 그 엔진을 개발한 단장님 연결하는데 아직은 스튜디오에 오실 상황이 안 돼서 잠시 미니를 짚어보고 의미만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 엔진 개발을 담당했던 분이죠. 예. 항공우주연구원의 김진환 발사체 기미다 엔진 개발 단장님 소개가 너무 길어요.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직전에 연결했었는데 오늘은 의미 해설을 좀 해주시고 예. 네. 조만간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십시오. 개발 담당했던 연구원들과 함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먼저 챙기기 시작했으니까 꼭 나오셔야 돼요. 네. 네, 네. 자, 언론에서는 이걸 성공이라고 평가하는데, 네. 이걸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의미의 성공입니까? 지금 원래 저희가 계획한 대로 고도와 거리에 다 도달을 했고요. 네. 연소 시간도 저희가 143초 이상을 목표로 했는데 151초 연소가 제대로 됐고요. 예. 어제 제가 데이터를 잠깐 이렇게 지금 아주 자세한 데이터는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중요한 데이터를 보면 정상 작동한 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을 우리가 어제 봤을 때 제대로 작동했고 엔진뿐만 아니라 기체 전체가 다 제대로 작동했다. 그리고 이것을 이 75톤 엔진이 지금 이제 어제로서 검증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발사체의 가장 어렵고 중요한 발사체의 심장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응용을 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발사체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발사 심장을 얻었다. 이제 엔진을 자체 개발했다는 이야기인데 네. 전 세계에서 이런 우주 발사체 엔진을 자체 개발한 나라가 몇 개입니까? 한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한 나라들은 다 개발을 했는데요. 예. 그 중에는 이제 고체로 개발한 나라도 있고 한데 이 75톤급 이 정도 사이즈의 엔진을 개발한 액체 엔진을 개발한 나라는 저희가 7번째 정도. 오, 70번째 아니고요. 7번째요. 야, 이게 이제 생중계가 가까운 데서 되지 않고 멀리서 하면 그리고 보통 이제 나사 이런 데 보면은 나사 직원들이 앉아서 박수 치고 막 그런 거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네네네. 심심했어요.
아, 그렇죠. 이게 시험 발사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네, 실패하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해서 안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혹시? 다른 나라는 시험 발사 때는 거의 안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좀 굉장히 공개돼서 그렇게 해야 되고 국내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 아시지만 저희가 누리호 때 가서 다 됐다고 우리가 생각해서 이제 첫 발사 때나 두 번째, 세 번째 발사를 할 텐데 보통 발사체의 성공률이 25%에서 30%를 넘지 않습니다.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저도 기억나는 게 미국에서도 아폴로 계획 세웠을 때 네, 폭파도 되고 사람도 죽고 많이 했죠. 예. 엄청나게 많이 터졌죠, 거기는. 예. 거기는 많이 터졌죠. 뭔가 거만한 목소리로 갑자기 한 번에 성공하셨다고. 이렇게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나라는 사람까지 죽는 일이 굉장히 다반사였거든요. 맞습니다. 예. 올라가다 터진 경우도 많이 사람도 다치지 않고 뭐 한 번 이렇게 터진 것도 없고 한 번에. 네. 잘하셨고요. 예. 목소리가 점점 거만해지시는데. 자, 그래서 그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발사됐을 때 막 실제 개발한 분들은 그 다른 다큐멘터리를 보면 막 울고 막 불고 난리 나던데. 예. 네. 저희가 뭐 우는 사람도 몇 명 있기는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있는 자리 말고 그 뒤쪽에 바깥쪽에는 굉장히 환호성이 터졌는데 제가 있던 자리는 이제 MD라고 해서 이제 미션 디렉터 센터예요. 높은 사람들이요. 여기는 이제 후속 조치도 계속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이렇게 기뻐했다가 또 그 다음 이렇게 넘어가서 만끽은 하지 못했습니다. 만끽은 하지 못했고 이제 만끽하시는 나서.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언론에 보도됐듯이 근데 이제 개발 직접 하신 단장님 목소리로 성공의 의미를 제가 짚어보고 싶어서 연결한 거고요. 네네. 성공 축하드리고 그리고 세계 7번째로 이런 류의 엔진이 개발됐다는 것도 뿌듯한 일이고 우주 개발에서 우리가 굉장히 늦긴 했지만 이런 속도로 가면 결국 우리도 화성에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보낼 수 있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요. 직접 모시고 혼자 나오지 마시고 그때는요. 고생하시는 분들 몇 분 함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해도 되나요? 감사의 말씀? 감사의 말씀 해주세요. 예. 네, 우리 연구원들 굉장히 열심히 해줘서 감사하고요. 특히 그 가족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말 부부가 거의 다거든요. 주말 부부. 감사의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주말 부부까지 제가 챙기고 싶지는 않고요. 그건 가족사로 알아서 해결하시고. 자,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김진환 발사체 엔진 개발 단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 먼저 할게요. 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이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 여기 국가기관의 책임은 없는가,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반도체 노동자 건강 인권지킴이 모임 반올림의 상임 활동가 이종현 노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야기를 다 못해가지고 짧게 짚어보려고 연결했는데, 근데 지금 마침 고 황유미 씨 아버님 댁에 가 계시다면서요? 네. 오늘 속초 고등학교에서 또 하나의 약속 영화 보고 이제 말 한마디 얘기해달라고 해서 아버님하고 갈 예정입니다. 아버님 잠시 좀 이따 연결해 주십시오. 예. 네네네. 제가 이제 짚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근데 꼭 짚어야 했던 부분이라서 이렇게라도 다시 한번 짧게 연결한 건데, 기업이 이제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방어를 그렇게 부도덕할 정도로 했던 것에 대해서는 짚어봤습니다, 어제. 근데 이 기업을 관리 감독하고 이제 근로자 편에 서서 그것이 산재일 수 있다고 그 인가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했었던 근로복지공단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대목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직접 겪으셨던 문제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뭐 제일 처음에 이제 황유미 씨 아버님이 나홀로 산재 신청을 했을 때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삼성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이제 노동자 측에서는 자료를 제출할 게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공단의 출석 조사를 황유미 씨 아버님이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황유미 씨가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단에서는 삼성이 제출한 자료만 믿고 아버님이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무를 유미가 했다라고 했더니 책상을 딱 치면서 아니 그 삼성의 그 큰 기업이 거짓말할 기업으로 보이냐 이러면서 이제 아버님을 약간 협박하는 식으로 또 말을 이제 무시를 한 거죠. 예.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는커녕 삼성을 두둔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보이더니 아니라 다를까 저희가 이제 집단 산재 신청을 여러 번을 했었는데 예. 사실 공단에서 단 한 건도 인정을 해주지 않다가 예. 하지 않다가 2011년도에 처음으로 예. 산재 신청 제기한 지 공단 불승인 되고 나서 이제 1년 만에 산재 신청 제기한 지 4년 만에 황유미 씨가 법원에서 처음으로 산재가 인정이 돼요. 아,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법정 투쟁을 통해서. 네네. 예. 예,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어려웠는데요. 뭐가 제일 어려웠냐면 삼성이 이 공단의 보조 참가인으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네. 사실 공단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행정소송을 하는데 이 공단과 삼성이 짬짬이를 해서 이 마치 민사소송처럼 삼성이 이끄는 소송을 공단이 그대로 두고 공단은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런 또 공단이 소송 당사자였는데 공단이 아니라 삼성이 나서 또 공단을 변호해 주는 거군요. 말하자면. 네, 길을 터주는 거죠. 삼성을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그거 말고도 사실 그 근로복지공단은 또 문제가 심각한 것이 해마다 이제 그 대기업의 산재 보험료를 할인을 해주는데 제일 큰 감면을 해주는 기업이 또 삼성인데요. 삼성에서 산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대 감면 혜택 50%까지 과거 정권에서 받아왔고 그래서 이게 1,000억 원 이상 한 해에 그 공단이 산재 보험료 삼성이 내야 되는 산재 보험료를 감면을 받는 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해서 이제 전체는 아니겠지만 여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군요. 부처가 있고 그죠? 예. 네네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책임도 짚지 않을 수 없고요, 사실은. 네네네.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제 지금은 좀 태도가 바뀌었지만 과거 정권은 특히 이제 저희가 삼성에서 어떤 물질을 쓰는지 예를 들어 작업환경 특정 보고서에 대해서 이 최소한 유족이나 산재 신청자, 투쟁 당사자에게 좀 보여달라라고 노동부에 신고되어 있는 삼성의 작업환경 특정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하면 그게 삼성의 영업비밀이라고 다 비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소송 끝에 겨우 받아낼 수 있다거나 또 받아낸 것조차 이제 삼성이 또다시 소송을 걸거나 이러한 좀 악습이 계속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근로, 앞에 노동 이런 게 붙어 있는 부처들이거든요. 기관이고. 네. 근데 이제 근로자나 노동자의 편에 서주지 않는 거죠. 삼성 대기업과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걸 이제 여실히 11년 동안 겪으시는 것이고. 네. 자, 이 문제를 일단 짚어드는 이유는 또 모시고 이 얘기를 자세히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예. 자, 네. 아버님 옆에 계십니까? 황유미 씨 아버님. 네. 잠깐만 연결해 주십시오. 네. 네, 바꿔드릴게요. 예.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황성입니다. 네, 직접 모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기회는 다음에 갖기로 하고 제가 굳이 한번 또 연결을 이렇게 한 이유는 11년 동안 이 싸움을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삼성이 처음에는 500만 원 보상 이거 받고 떨어지라고 했다가 아버님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해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삼성이 10억 정도 줄 테니 그만하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2009년, 2007년 9월 1일 날 역학조사 처음 하는 날인데요. 예. 제가 그 안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 있는 그 직원이 저를 보고서는 아버님 제가 가만히 계시면은 10억을 해드릴 테니까 사회 단체 사람들도 만나지 말고 기자들도 만나지 말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억이요? 예.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그 우리 집에 그 삼성 그 직원이 찾아와가지고 이 내가 피해 보았다고 하는 그 금액은 얼마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그 금액은 전부 다 지불할 테니까 이 사회 단체 사람하고 그 만나지 말고 기자들 만나지 말고 싸움을 그만하자고 하는 얘기를 한 번에 아니고 몇 번도 했고요. 그러니까 10억 얘기했고 그다음에는 얼마가 되든 뭐 백주수표에 가깝네요. 예. 예. 그다음에 그 사람들 하루 우리 집에 찾아와서 들어오는 거를 나가라고 우리 방에서 붙잡고 막 씨름도 하고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상 아버님이 혼자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그 외에는 도와주셨지만 예. 이 10억은 적은 돈이 아니고 그보다 이제 점점 더 뭐 얼마가 되든이라고 얘기를 들었으면 예. 멈추실 법도 한데 게다가 지금 조정안이라는 게 백혈병 예. 피해자들에게 최대 액수가 1억 5천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말이 10억이지 눈앞에서 10억 이상이 왔다 갔다 하면 예. 그 2009년만 하더라도 이미 몇 년간 고생하셨기 때문에 받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좋은 일 하고 그 황유미 씨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을 기르는 공적인 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그 11년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 사회 단체 사람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아무도 없었는데 혼자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환자가 계속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상 10억은 준다고 했지만 그 전에도 나를 우리 그 유미 치료비 들어갔던 한 5천만 원 해준다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유미 사표를 받아가놓고 삼성에 돈이 500만 원뿐이 없으니까 500만 원만 받으라면서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10억은 준다고 했지만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나를 속인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갔었거든요. 이미 거짓말도 했고. 예. 근데 만약에 또 그 10억을 내가 받으면은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른 피해자가 많이 나올 게 이렇게 뻔히 생각이 추정이 가능한 건데 또 만약에 10억을 내가 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준다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저만 받고 다른 사람은 그럼 그 가정 다 망하는데 치료비, 그다음에 그 간병비, 그다음에 그 경비 이런 거 쓰면 가정들 다 망하는데 그거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은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떡하냐. 예. 그런 생각이 여기까지 오신 거다. 예.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10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보통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네. 예.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집 가정은 이제 유미가 삼성에 들어가는 바에 다 망했거든요. 아주 쫄딱 다 망했는데 이 만약에 내가 10억을 받게 되면 나는 좋지만 다른 집 가정을 계속 다 망하게끔 방치하는 그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저희가 짧게 연결하는 시간이어서 길게는 말씀 못 나누겠는데 서울 오실 때 한번 꼭 들려주십시오. 네.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사실은. 자, 고생하셨고요. 예.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노무사, 그리고 황유미 씨, 고 황유미 씨 아버지 황상기 씨였습니다. 신임 장관들 저희가 때때로 모십니다. 이번에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인연이 변호사와 범죄자로 만날 때가 자, 지금은 장관님과 진행자로 이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을 또 굳이 모신 이유는 모든 부처가 다 어렵죠. 모든 부처가 현안이 넘칩니다. 근데 그 여가부는 특히 최근 몇 년간 그렇죠? 가장 첨예한 젠더 이슈와 직접 연관된 부처 장관이라 이렇게도 욕먹고 저렇게도 욕먹고 이쪽 요구도 많고 저쪽 요구도 많고 그죠? 네. 아우 제가 진짜 요즘 이렇게 좀 보시기에도 좀 그러지 않아요? 되게 이렇게 부피가 늘었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제가 이 세상에 모든 욕을 다 먹어서 없애야겠다 이렇게. 모든 욕을 다 먹어서 없애야겠다. 그래서 좋은 나라 만들겠다. 중국에서 미세먼지를 대학생들이 많이 자기들이 다 마셔서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자연정화. 저도 이거 좋네요. 자연정화. 네. 어쨌든 가보니까 예상보다 더 어렵던가요? 아니면
처음에는 약간 착시 현상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그 자유민주당이래요. 합치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신 차리시고. 네, 아직 요즘 과로해요. 자유민주당. 네, 합치를 원하는 그 강렬한 마음으로. 협치를 그러니까 원하는. 수석 부대표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협상을 맡아서 하고 행정 업무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하루가 한 3일 같아요. 새벽에 한탐이 뭐 점심. 그렇죠. 일은 오후. 끊임없이 예,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4개월을 하고 났더니 예. 이제 가서 막상 이렇게 가게 되니까 장관 자리 약간 가게 착시 되니까. 현상이 돼서 이거 좀 편한가? 널널하다. 나 널널한가? 하루 이랬는데 종일 돌다가 예. 장관 자리니까 그나마. 예, 예. 그랬는데 예. 착각이었어요. 잠시 후. 예, 진짜 제 어깨가 동물농장이에요. 거기 코끼리들이 막 놀다가 잠깐 또 한 마리 내보내면 또 딴 애가 와서 막 여기 눌러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그러고 아유, 진짜 고양이 앞에 쥐입니다, 쥐. 그 국회의원이 어렵습니까? 장관이 어렵습니까? 각각의 어려운 점 다르긴 하겠으나 네네. 총량으로 보자면 총량으로 보자면 아직 비교하기는 네. 짧습니다. 잡습니다. 예. 2달. 그런데 장관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까? 책임과 그 무게감은 훨씬 크거든요. 의원보다. 그러나 이제 뭔가를 하면 예. 뭔가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죠. 예. 뭐 결과를 의원은 바로 눈앞에. 계속 지적하고 견제하고 그렇죠. 이런 걸 하고 그리고 법은 사실 계속 내놓지만 그 법이 통과되는 비율도 그렇죠. 많지 않고 그래서 딱 눈에 보이는 가시적 효과가 적은데 장관은 오히려 이제 집행을 바로바로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행정 권한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바로바로. 네, 대신 네. 욕도 바로바로 먹죠. 그렇죠. 욕은 한 3배는 먹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네. 3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숨을 수가 있어요. 네네. 사실은 4년 내내 한 번도 언론을 안 타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저는 사실은 이럴 줄 알고 사실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그래서 안 오고 싶다 이 생각도 했는데 자, 네. 근데 좀 피해갈 수는 없고 뭐 여가부의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가장 최근 거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이거 굉장히 뭐랄까 상징적 사례여서 이제 이수혁 사건이라는 게 벌어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초기에는 이것이 전형적인 젠더 이슈 혹은 남녀 갈등 이슈로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사실관계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중간 정도 와 있어요. 물론 최종 결론은 또 두고 봐야 하지만 이런 이슈가 벌어지면 이제 여가부는 굉장히 곤혹스럽단 말이죠.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렇죠. 어떤 네. 분들은 이건 젠더 이슈가 아니다고 하고 네. 어떤 분들은 맞다고 여전히 얘기하고, 예. 게다가 근데 여성도 관련돼 있고, 여가부는 네. 입장을 정해야 됩니다. 예. 이럴 때, 우선 근본적으로 이것이 그 소위 성적 갈등 혹은 젠더 이슈 혹은 뭐 여성 혐오 이런 사건으로 여가부는 바라보나요? 저는 이게 이제 제일 문제죠. 네. 처음에 그 하룻밤 사이에 어려운 사건입니다. 네, 이건 하룻밤 사실. 사이에 청원이 30만이 네. 넘어가고 그래서 계속 댓글 뭐 페이북 트윗이나 이런데 여가부 장관 어디 갔니? 그렇죠. 말해라. 빨리 나와. 빨리 가서 해결해. 예, 빨리 가서 뭐 병원 했는데 네. 거기 찾아가나 보자. 뭐 이렇게. 여성의 편에서 빨리 이걸 보여야 돼. 예. 그래서 저는 압박을 저는 받으실 텐데. 팩트 체크가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네,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좀 변호사셨으니까 파악하고. 당연히. 예.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예. 그렇게 예민하게 접근했지는 않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사실 결국은 나중에 네. 사실관계들이 조금 나왔을 때 결국 그게 처음 시작부터가 뭐 여혐부터 시작했던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너무 그런 용어가 너무 이렇게 언론에 의해서 너무 이렇게 부추겨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론이 들거든요. 이걸
애초부터 프레임을 너무 과도하게 네, 네. 여혐 사건으로 처음부터 단정하는 바람에 커진 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전에. 네, 네. 사실 여성가족부는 뭐 그 이전에도 알았지만 직접 와서 보니까 이게 모든 위기의 청소년, 뭐 위기의 여성,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냥 일반 잘 살고 있는 뭐 학생들, 뭐 아동 이런 부분들은 다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 하고 저희는 위기 청소년, 뭐 이주백의 청소년 그리고 이 여성들도 되게 위기에 있는 여성들을 주로 이렇게 다루다고. 네, 돌보고 이러는 그리고 뭐 성폭력 피해자, 네. 뭐 가정폭력 피해자 이런 분들을 하고 또 청소년도 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보호를 담당하는 네.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댓글에 맨날 싫은 것만 하는 거죠. 네. 가장 사람들이 어려운, 볼 때 가장 어려운. 가장 곤란한 예. 처지에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 엄마 같은 역할 진짜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네. 엄마는 필요한 일 하지만 눈에 띄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맨날 뭐 하지 마라, 뭐 잘 커야 된다, 뭐 이렇게 계속 간섭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저희 부서가 하다 보니 이걸 하면 저쪽에서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남성이 여성만 생각한다고 욕하고 남성 문제, 뭐 청소년 문제, 싱글 데디 만나면 또 너는 이제 싱글 데디도 만나요? 네, 싱글 데디 만났죠. 너는 그러면 뭐 여성은 이제 눈에 안 보이지, 뭐 이렇게. 싱글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하긴 싱글 요즘 데디도 가족의 위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럼요. 저희가 싱글 데디도 만나고요. 또 네. 이제 동거 가족들도 만나고 그 계속 이렇게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싱글 데디 요번에 그 김승현 배우와 또 한 6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여성 플러스 가족부라고 포괄적으로 생각해야지 여성만 하는 게 아닌 거군요, 이게. 청소년도 합니다. 저희 청소년. 그렇군요. 네, 완전 이제 앞에 여성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오로지 여성 이슈만 하는 걸로 네. 오인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너희 일조라며 어디다 쓰니? 막 이래요. 예사. 예사. 네. 일조는 엄청 적어요. 부서 그렇죠. 중에 제일 부서 중에 적은. 가장 적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이수혁 사건 같은 경우에 젠더 프레임으로 처음에 접근해서 사람들이 과몰입하고 했는데 그거 아닌 건 아닌 것이다. 그럼요. 저는 우리가 계속 그런 비난은 받지만 전 욕 먹어서 삼켜서 이 사회를 욕이 없는 사회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제가 10년 동안 호주제를 해봤지만 네, 그 호주제 폐지. 정말 저 이전에도 40년을 싸워오셨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나 제가 관여에서도 10년이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정말 그 선도적인 남성들이 함께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는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모든 사회의 변화는 다 함께 손붙잡고 가는 거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냉정하게 어떤 지점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건 가열차게 논쟁하고 때론 싸우고 그래야 되는 거지만 그게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젠더 이슈는 남과 여를 서로 각각 적으로 상정하는 그 정도의 과열 양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적으로 상정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의 남성들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공격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20대, 30대 이런 분들일 텐데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사회에서 약간의 일자리 부족이나 청년 문제들이 있는 본인도 거잖아요. 약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회적으로. 거죠. 예, 청년 문제로 소외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여성 문제가 그래서 복잡한 거거든요. 모든 세대의 다층 세대 여러 가지 이권, 이해관계 이런 게 다 중첩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러나 알겠습니다. 먹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겠다. 그 가운데 갈등의 지점에 직접 들어가서 욕을 먹으면서 해결해 가겠다. 네. 근데 이제 이수혁 같이 그렇게 모든 걸 젠더 이슈로 바라보면 안 된다. 이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여성들의 피해의식은 어느 지점이 있냐면 2015년에 제가 소라넷 폐지를 하게 된 그 배경이 첫 시작이 여러분들이 그걸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지금 소라넷 이렇게 폐지에 최선봉에 섰던 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저는 분이죠, 사실상. 얹혀간 거죠. 아니 저는 얹혀간 거예요. 왜냐하면 앞장서신 분이. 그 디지털 성범죄가 이렇게 심각한 예를 들어 문제였음을 몰카가 뭐 유통된다든가. 처음 거론한 게
그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저보고 이제 뭐 메갈리안이다, 뭐 워마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그거를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심 잡고. 근데 사실 그 메갈이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가 미러링을 하면서 네. 그 문제 제기하지 않았으면 전 소란에 폐지한다고 디지털 성범죄 이렇게 이슈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초등학생이 자기 엄마 샤워 사진을 올리고 그것이 막 칭찬받고 그러면 그 커뮤니티에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아예 급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방기하셨잖아요. 그 긍정 효과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나 그것 또한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선을 넘은 지점들이 이제 요즘 보이기 시작해요. 네네. 자주 많이.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네. 특히 이제 뭐 오마드 같은 경우에는 비판도 많이 받는데 이 경우에 초기의 긍정적인 면과 지금의 어떤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입장을 어떻게 여가보고 줘야 되느냐. 이 문제 어렵죠. 좀 피하면 안 될까요? 어려운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조금 그 자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호주제 10년을 하면서 배운 게 있는데 어느 순간에 굉장히 격렬해져서 이게 진짜 나라가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게 딱 고타임을 넘기면 그게 고비인 것 같아요. 이게쯤을 지나면 그렇죠. 그게 이게 예. 자체 내에서 너무 넘어갔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독일 수 있는 그 균형 잡힌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 안에서 이렇게 다들 모든 구성원들이 가족이란 이름 아래 또 청소년이란 이름 아래 보호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따뜻한 내 편이 되는 그런. 그때까지 그게 말씀하신 인계점을 통과해서 자정작용이 생길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임기는 끝나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서 이전에 욕만 먹다가 끝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이전에 정영백 장관님도 사실은 욕 많이 먹으셨지만 정말 일을 차근차근 해오셨어요. 알겠습니다. 그 일이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욕 먹으면서 쭉 하면 저보다 훨씬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또 그것을 결말짓고 이렇게 세상은 계속 가는 거죠. 자, 어려운 이슈니까 그건 그대로 두고 그건 왜냐하면 그 자체로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할 거리가 되니까. 근데 네. 장관님은 그거 말고도 많은 일들을 해야 되니까 최근에 이제 전 남편이 혹은 전 남친이 헤어진 이후 불만을 가지고 폭력 혹은 살인 저지른 그 적금 금지 명령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실제 소용 없어요. 네. 예. 실제로. 네. 그 어긴다고 해서 벌금 내는 거 불가하거든요. 뭐 즉각적으로 경찰이 와서 구금하는 것도 아니고.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을 27일 발표하셨는데 핵심이 뭔가요? 네. 그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피해자, 어머님 피해자의 따님들이 이렇게까지 공포를 불안감을 그러니까 네. 그 친구들을 저희가 따로 만나봤거든요. 이모랑 뭐 가족들을. 근데 이분들은 일단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그렇죠. 피해자를 다시 또 보게 될까 봐.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게 사회적으로 그래도 여론 환기가 돼서 이만큼의 대책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대책의 특징은 크게 피해자에 대한 안전 또 인권 보호. 피해자 중심으로. 예, 격리. 예. 그렇죠.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 네. 또 재범을 어떻게 방지할 건가.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네. 예. 지금 적금 금지 명령 받아내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운데 받아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예. 어겨도 벌금 내는데 그 뭐 돈 내고 말지 또는 돈 내고 말지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등 조치를 강화하는 것에 우선 초점이 있고, 네. 그다음에 격리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가해자에 대해서 엄벌. 그러니까 일단 이것의 핵심은 이제는 우리가 보통 가정폭력은 저도 변호사 하면서 이런 일들을 조금씩 해봤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의 입장은 어떤 거였냐면 가정이라는 건 집안일이다. 집안일이다. 알아서 그리고 해결하게 가급적이면 화해를 시켜서 예. 계속 유지시키는 게 도움이 그렇죠. 되는 거다. 맞습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초등 대응에서
물론 화가 나서 서로 막 이제 막 이렇게 싸우다가 전화를 하지만 신고를 하지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예, 막상 신고해서 가는 그 동안에 네. 또 거기서 뭐 별의별 일들이 생기는 거죠. 뭐 협박을 한다거나 또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뭐 그래도 우리 뭐 어머니인데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되면 격리가 안 되는 거예요. 초등대. 알겠습니다. 그래서 긴급 임시 조치에 즉시 체포, 유치장 유치 방안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고 접근 금지 명령도 원래는 장소 중심이었는데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그것을 위배하면 원래는 과태료밖에 그렇죠.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예. 장관님 네.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어머. 별 말이 안 했는데. 아니 또 가정폭력 나오셔야 대책에 되겠는데요. 대한 얘기 하기로 했던 여성부 건데. 장관 진선미 장관이었습니다. 정치 14단이 아니라 한반도 14단 정치구단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웃으면서 시작하세요? 저보다 지금 못 맞췄다. 이걸 지난주에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선수를 치시네. 큰 소리를 치시고 지난주에 이날 열린다 봐라 했는데 또 연이 됐습니다. 이 박지원이 말을 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안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북미 간에 손해고 이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아르헨티나를 가신 겁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이 국제 정세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뀌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번에는 될 거라고 지난주에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틀림없었죠. 그렇지만은 보십시오. 왜냐면 정보가 있었으니까 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앤드루 킴이 예. 이제 뭐 오래 전부터 간두겠다고 했고 이번에 예. 확실하게 이번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그러면 안 돼요. 미국이 그러면 안 되는 11월 8일 날 뭡니까? 예. 11월 김영철 부위원장 들어와라. 예. 그리고 9일 날 폼페이오 트럼프 대통령은 구라파로 간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도 28일 날 들어와라. 예. 만나자. 예. 이렇게 해놓고 29일 날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는 아르헨티나로 떠난단 말이에요. 아하. 김영철 부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 했든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경제 되는데. 제재 완화를 요구를 하고 한 번 밥 먹고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폼페이오 대통령하고도 담판을 짓고 폼페오와 대통령 둘 다. 예.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탑다운이니까 예. 어떤 메시지가 있을 긍정적 텐데. 메시지가 나올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저는 북한에다도 되고. 자, 잠깐만요. 이 부분, 미국의 책임 부분은 그러면, 정리하면 미국이 일정을 잡은 것이 꼭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날 떠나는 일정, 그 그렇죠. 전날 잡는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면 폼피오 장관만 북한과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유로 못 만난다 하는 그런 일정만 잡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청은 해놓고 못 할 그럼 방법을. 북한은 당연히 폼피오 장관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 날이나 만나가지고 뭐 친서도 전달하고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예. 근데 그러니까 미국의 의도는 폼피오 장관까지만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물리적으로 못하게. 못하게. 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요번에는 안 만나게 만들고 싶었던 거군요. 오늘 처음으로 저보다 잘하니까 그냥 다 혼자 하십시오. 딱 그거예요. 그거군요. 딱 그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그랬어요. 북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안 되더라도 가라. 그런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네. 가서 구실을 만들어라. 강하게 우리가 이러한 4가지 조치를 했는데 예. 한미 군사훈련 하나 연기밖에 안 해줬지 않냐. 그 얘기 또 해라 가서. 네. 하면서 풀어나가자. 이렇게 간곡하게 설명도 하고 좀 압박도 하고 실패하고 돌아오더라도 네. 국제적 여론은 야 미국이 너무한다. 네. 이런 것을 느끼게 해라. 그런데 저게 이제 축적해라. 북한이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경직된 사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는 간곡히 얘기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임기는
뭐 참 생이 끝나는 데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게 그쪽 체제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년, 예. 문재인 보장된 대통령의 건 임기는 2년이죠. 3년. 보장된 건 3년. 보장되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재선된다 하는 나는 100% 것은 보장이 없죠. 보장이 없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이 세 정상 때 해결해라. 예. 그리고 서훈, 김영철, 폼페이오 이 세 탑들이 이뤄내야 된다 하는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르헨티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거기 안 오니까 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도 보십시오. 모든 신문의 사설들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풀어냈으면 좋겠다. 네. 강한 희망을 가지고 풀어낼 있기 사람도 때문에. 없으니까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홈런을 5번째 칠 기회지만은 저는 안타라도 쳐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에서나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힘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강하게 보낼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미국이 오라고 한 건 맞는데 더 적극적인 건 맞는데 근데 미국의 의도는 이번에 와서는 폼페이오까지만 만나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무슨 메시지를 내고 그게 또 국내 정치적으로 미국 부담이 될까 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만나지 않는 걸로 합시다. 근데 다른 명분이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는 날 전날만 계속 약속을 잡는 거고요. 그렇죠. 예. 이게 반복되니까 의도죠. 예, 그렇죠. 예. 의도죠. 첫 번째 캔슬된 것도 그랬고 유럽으로 가는 거였고요. 예. 예. 그러니까 3번 연속 그런 식으로 잡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말라는 일정 계속 잡으니까 아, 이거 우린 못 가겠다라고 나온 건데 의원님은 그래도 가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도 가야 된다. 사람은 때로 만나서 좀 깨지는 법도 네. 방법이에요. 북한 입장도 이해가 가긴 가네요. 북한에서는 이런 계산을 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도 우리 때문에 재미를 봤다. 네. 그리고 앞으로 재선되려면은 대통령 선거에 결국 민주당 후보와 대결하는데 민주당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못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와 지금 현재 오늘이 이 미사일 발사 1년 되나 1년 전에 미사일 발사한 날이에요. 더 이상 실험하지 않은지. 더 실험하지 않는 게 지금 1년이 됐기 됐다. 때문에 그 차별화로 재선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지 않냐. 예. 그런데 저는 북한도 그 계산 잘못이에요. 아, 그래요. 미국에서 그러한 일도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북한도 좀 손해 나더라도 가서 강하게 여론을 환기시키면은 미국은 여론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국무장관을 박지원이 하든지 북한 부위원장을 박지원이 하든지 이러다 보안법으로 잡혀갈지 모르겠네. 아, 참. 아,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하나도 손해볼 생각이 없고. 절대 미국은 손해보는 나라가 아니고 돈 절대 안 내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한 게 최소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마지막 핵을 생산하는 영변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초청해서 폭파하겠다. 예. 거기까지 나갔죠. 얘기하겠다. 이미. 이걸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경제 제재 완화를 요구한다면 미국 돈 당신들 돈 안 든다. 안 든기 때문에 우리 금강산이나 개성관광 남북 경협이라도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라도 좀 풀면은 그 돈 들어가 봐야 얼마나 들어가냐. 그리고 개성공단 같은 것은 뭐 첨단 생산도 하지 않는 거고 뭐 섬이나 신발 생산하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가 5만 명 일을 하면은요. 우리 한국의 노동자는 12만 정도가 취업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라도 풀어라 하고 내가 미국 정부한테도 얘기했고 북한에 가서도 지난번에 금강산에서 만났어도 그 절대 미국하고 해야 된다 이걸 강조했는데 제 말이 안 먹어줘요. 제 힘이 없어요. 참고는 하겠죠.
전부 이제 방송은 다 지금 이 방송 다 듣고 네. 김어준 공장장과 박지원 말을 다시 들어야겠다. 이거 할 거예요. 참고는 하겠죠. 미국에서도 다 참고합니다.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국무부에서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 들었고 북한에서도 모니터링 하고. 네. 일본에서 저한테 얘기해요. 예, 일본에서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 들었고. 여하간 그러니까 안 듣는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미국이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미국이 항상 일방적으로 끌고 가죠 이런 건. 근데 분명 미국이 이걸 빨리 하고 싶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와라 빨리. 그렇죠. 예. 근데 끈을 놓지 않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걸 안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는 네. 오기만 오면 뭐합니까? 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걸 뭘 하나라도 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내가 미국한테 그래. 당신네 돈 안 드니까 네. 이거라도 하나 보여줘야 김정은 위원장도 능라 5.1 체육관에서 20만 평양 시민 앞에서 비핵화하겠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우리 김정은 위원장과 손잡고 하겠다. 하니까 북한 인민들이 엄청난 함성과 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비핵화 의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공인된 네. 거죠. 예. 공인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 발전으로 숨통을 터봐야겠다 하는데 지금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예. 한미 정상회담이 잡혔어요? 잡혔죠. 안 잡힐 줄 알았더니. 안 잡힌다고 그랬죠. 예. 첫날은 중국과 러시아 문제가 중요하니까 아베 수상도 안 잡았어요. 예. 그러다가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잡았습니다. 다 잡혀서 좋은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 될 그렇겠죠. 거예요. 예, 네. 1박 2일밖에 안 되니까. 전 세계 20개 나라의 정상들이니까요. 예, 그런데 저는 뭐 시진핑 주석하고는 만찬도 한다고 그러니까 네. 이번에 사실 그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잘 풀려야 우리 경제도 좋아져요. 그런데 중국도 결국은 고개를 숙인 거 아닙니까? 아니 시진핑 G2 국가 주석이 예. 구구절에 간다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인상 써버리니까 못 가버리잖아요. 북한에 못 갔죠. 예. 그런데 아무 소리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슈퍼 강국으로서의 그 힘을 알아줘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는 우리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아주 나쁜 예상입니다만은 만약에요. 미중 정상회담이 성공해버리면은 예. 성공해야죠. 한편으로 그런데 성공해야 한편으로는 대북 제재 강화가 지금 중국이 그런 걸 요구하겠죠. 하죠. 미국은 중국한테 더 강하게 압박하라고 요구하겠죠. 더 압박하죠. 왜냐하면 중국이 제재를 풀어주니까 북한이 여유가 생겨서 지금 협상에 있는데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렇더라도 김정은 집권 7년간 경제가 성장하다가 작년에 마이너스 3.5% 성장했다면 마이너스 성장이다. 북한에서요? 예, 북한이. 아, 그래요? 경제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건 금년에는 더 어려운데. 나쁠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만약에 압박하면 그럴 수도 있죠. 예. 이 미중 정상회담 잘 돼야죠. 그래야 우리가 수출도 잘 되고 하니까. 예. 한편 하면은 중국이 제재에 더 강하게 나가면은 남한 경제 입장에서 그게 풀리는 게 좋은데 예. 그 남북 관계 혹은 북미 관계를 생각하면 이제 중국이 더 제재를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하면 북한이 더 입지가 줄어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예. 이렇게 강한 제재 압박을 해서 김정은이 나왔으니까 차제에 더 압박을 한다. 예. 그런데 그건 또 맞아요. 예. 맞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저는 외교란 게 뭡니까? 힘과 국익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처럼 G2 국가인 평양 가지 마라. 안 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자존심이 상했겠지만 갈 수 없는 거죠. 아니 힘과 국익이라니까. 미국이 더 세니까. 네. 예. 저하고 지금 공장장하고 싸우면 제가 지잖아요. 왜냐하면 공장장은 매일 마이크를 가지고 박지원 나쁘다 하고 지저대면 저만 손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참 그런 건데 이 북한도 이제 정신 차릴 때다. 절대 제가 또 그 얘기했어요. 정신 차린다기보다는 실리적 계산을 해야 할 때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의미 잘 알아들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북한 관계자가 지금 알아들으시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아니 거니까. 글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케미가 맞지. 그래서 말이죠. 예. 이 둘이 하는 걸 굉장히 재밌게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니 북한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때를 잡아라 이거예요. 이때를 잡으라는 건 저도 네. 대공감합니다. 문재인 예. 대통령과 언제 이런 적이 있었나요? 트럼프 대통령을 잡아라.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해주고 네. 어차피 비핵화 간다고 하면은 경제협력을 빨리 받아내라. 이거 어떻게 그 소위 경제 제재 완화 일부라도 뭔가 미국이 내줘야 하죠. 아니 글쎄 그러니까 예, 어떻게 지금 현재 합니까, 그거? 영변 미국 깡패는 현재 깡패예요. 핵시설 핵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공개적 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런 의사만 내놓았지. 그렇기 때문에 미국한테 예. 우리가 지금 현재 핵시설 생산하는 것을 당신들 전문가를 초청해서 폐기하겠다 예.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핵 확산, 예. 확산이란 말 못 알아들을 거예요. 핵 수출을 못하게 되는 이게 네. 또 제일 크거든요. 만약 중동 국가로 확산시켜 놓으면 문제인데 이게 보장되는 거예요. 큰 걸 넣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리고 이런 ICBM 같은 것은 공개적으로 폭파하겠다. 네. 들어와서 봐라. 근데- 모든 시설을 없애겠다. 대륙 미 본토 대륙의 공격의 방법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면서 좀 경제 협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전에 저는 먼저 미국이 최소한 경제 제재의 그걸 좀 보여라. 실마리를 보여줘야죠. 보여주는 것이 남북 미국도 안 경협을 보여주니까 그 바로 그거예요. 안 보여주니까 북한이 이걸 내놨는데 또 안 보여주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렇죠. 또 카드는 그러니까 점점 없어지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네. 아직도 나보다 더 내려가고 아무것도 안 주면은 네. 우린 그럼 발가벗으란 말이냐. 그럼- 이런 거예요. 카드가 없어요 점점 없죠. 북한은. 그러면 결국 북한은 다 털린 다음에 네. 미국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참 얼만큼 풀어줄지. 그러니까 딜 카드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나 저는 예.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북한 비핵화의 3단계론이다. 모라토리움. 지금 모라토리움 단계 아니에요. 예. 동결 그리고 본토 공격의 방법만 제거해 주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받는다. 두 번째까지만 가도. 그렇죠. 예. 그리고 신뢰관계가 회복되면은 완전한 비핵화가 되는데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해커 박사 같은 최고의 전문가도 10년 15년 걸린다 하고 예. 또 그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도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신뢰를 회복해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의 단계가 어느 단계냐 이거죠. 예. 적대적 관계를 청산은 조금은 됐단 말이에요. 신뢰를 얻는 길은 미국도 성의를 보여라 이거죠. 그러면 미국은 돈 내기 싫으면은 우리 한국이라도 최소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같은 거라도 풀어주면은 진심을 알 거 아니에요. 그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내놓을 수는 있어. 하지만 미국이 풀어준다는 보장이 없잖아. 이러면은 못 내놓는 거죠. 못 내놓죠. 예. 그러니까 지금 못 내놓고 있는 거죠. 역지사지해도 당연히 이해가 김정은 갑니다. 위원장이 예.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를 약속해 줘야 되는데 뭔가를 약속해 줄 준비가 미국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돼주고 계속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만나자마만 말만 하죠. 만나자마. 그렇죠. 만나자고 하면서 예. 올 수 없는 날짜만 딱 트럼프 주니까. 대통령은 안 만나는 일정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줄 게 없다는 거죠. 당장. 그건 이제 제가 볼 때는 2년간 예. 이게 돼요. 비핵화는 결국은 되는데 된다고 항상 이 하셨지만. 2년간 대선 가도 일정에 시간표를 맞춰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역산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당장 지금 내놓을 수는 없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그거는 알겠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면 힌트라도 주든가요. 뭐 아니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는 약속이라도 뭐 따로 해주든가요. 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고 저는 뭐 깡패예요, 깡패. 여야 우리 국회에도 그럽니다만은 야당들이 뭐 대통령 뭐 만나자면 거절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만나서 할 얘기 하면 되는 거예요. 성과는 나중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북한도 미국이 그러다 분리하더라도 가서 만나서 할 얘기 해라 이거예요. 저쪽에 깡패는 맞는데 가서 그래도 만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계속해서. 깡패라고 하면요. 예. 큰일 나요. 왜냐하면 깡패인데요, 댓글 뭐. 붙어가지고 혼납니다. 하여튼
그러면 힘으로 누른다고 하죠. 미국이 힘으로 누르는 건 확실한데. 그렇죠. 미국이 예. 힘으로 누르죠.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를 하기 위한 방법 그래도 여기에서 계속해서 나가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한테. 예.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지금. 없죠. 예. 아니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 해라 이거예요. 그건 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또 제재가 압박이 계속되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진짜 잘 돼버리면 더 강화될 테니까 이제 언제까지 자기 인민들을 후퇴시키는 경제는 있을 수 없다. 미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언제나 하기 때문에. 예. 자, 어려운 국면이긴 한데 결국 풀리겠지만 해법은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만나서 이제 이렇게 잘 풀어보자고 얘기하고 약속을 받아와야 되지 또. 예. 뭔가는 받아올 거예요. 예, 받아와서 다시 이제 북한하고 얘기를 또 하고. 그런데 또 풀고. 사실 내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평화는 좀 기다려줘야 돼요. 예. 당장 해내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도 한데 답답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렇죠. 예. 의원님도 답답하긴 하시잖아요. 저는 보이니까 안 답답합니다. 오늘은 다른 거 얘기 못하고 여기까지 해버렸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언이 틀렸지만 틀린 것은 내 잘못이 틀린 아니다. 게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내 말을 안 들었다. 그러니까요.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마저 알려주마. 몇 밑에? 권순정 실장입니다. 네. 자, 오늘 여론조사 결과 기다리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난주에 드디어 50% 간당간당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최저치라고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결과가? 예,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습니다. 3.2%포인트 하락해서 48.8%가 나왔고요. 예. 부정평가 역시 상승했습니다. 3.3%포인트 상승을 해서 또 커요. 그렇습니다. 주중 하락폭으로는. 45.8%인데요. 한 3% 정도 되면 주간 단위로 3%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상당폭 그렇죠. 이동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걸까요? 그동안의 하락폭이 뭐 네. 1% 내외에 왔다 갔다 하다가 네. 하락폭도 폭이지만 좀 상황이 안 좋다, 어렵다는 것이 지금 65.3% 그러니까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다시 그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60% 중반으로. 그 이후에 9주째 하락세가 떨어진 이어지고 데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향성들을 봤을 때 지금 상당히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하락의 질 내용도 문제인 것 같아요. 누가 네. 어떤 지점에서 맞습니다. 비판했는가. 그래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긍부정 평가가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이전에는 불과 그 2달 전에만 해도 부정평가보다 2배 이상의 긍정평가가 높았는데 이제는 오차범위 내로 3%포인트로 내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지지율 자체보다 네. 더 중요한 것은 네. 부정적인 평가가 네. 긍정적인 평가에 거의 근접했다. 네. 그죠? 그래서 일단 9월 4주차 이제 그때하고 이제 요번에 나왔던 것을 비교를 해봤더니 일단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영자는 전 아닌 것 같아요. 다 떨어졌. 예. 방금 박지원 예. 나가신 박지원 의원이 맡으신 표현이다. 이영자. 예, 이영자는 20대. 아니고요. 이제 50대 분석을 아닙니까? 해보니 50대? 예, 분석을 해보니 다 떨어진 중에서 하락을 주도한 계층이 어디냐면 중도. 보수층, 중도층 그리고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좀 밀집되어 있는 영남, 충청도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50대 이상 자영업, 주부도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노동직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들 계층에서 하락이 주도가 됐는데 특히 정부 여당의 아픈 지점은 중도층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 결국은 뭐 어떤 그 세력이든 코어만으로는 집권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중도를 어떻게 잡냐가 예. 문제인데 네, 문재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은 중간에 코어는 사실상 30, 40대 사무직 예. 이런 그리고 진보층 그리고 중도층도 일부는 있지만 이제 그 핵심 지지층은 들어가지 않고요. 핵심 지지층은 크게 안 움직였어요 보니까. 예, 그래서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러니까 주변을 감싸고 있다는 것은 어느 때라도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이탈할 수 있는 유동적인 계층을 의미하는데 그 유동적인 계층 중에 하나가 중도층이고 중요하죠. 예, 지금까지 핵심 코어를 감싸고 두텁게 감싸고 있었는데요. 이 중도층이 지금 하락이 되어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오랫동안 지속됐던 올해내 경제 네. 지표에 대한 공세 또 네. 실제 나쁜 지표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북미 그 비핵화 협상도 교착 상태이기도 하고요. 네, 네, 이 부분 예, 북미 비핵화 교착 상태 그 자체로 영향을 미치는 긍정 것이 요인이 아니라 없는 거죠. 예, 예. 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뭐 남북 경협이라든지 여타의 그런 부분들 퍼주기들 이런 부분들 공사가 겹쳐가지고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확대시키는 그런 어떤 근데 이제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갑자기 경제 지표가 지난 일주일에 더 악화되거나 네. 또는 북미 협상이 갑자기 더 나빠진 게 아니라 그러면 일주일 상간에 최근에 한 일주일 열흘 상간에 네. 핵심적인 그 이슈는 뭐냐? 저는 뭐 부분들이 이재명 맞습니다. 지사 논란인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예. 이재명 논란과 지지층 내부의 갈등이 요인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그러니까 이 내부 갈등이 여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좀 확대가 되었고, 이게 이제 중도를 떨어져나가게 그래서 하는 지금 거죠. 아직까지는 뭐 어떤 사안이 어떻게 결정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주변에 약하게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환멸감을 느끼고 불신감을 계속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치- 언론 노출도도 상당히 이 부분들 많고. 정치 혐오죠.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해서 주변 지지층이 지금 이탈하고 있고 이 영향이 상당 부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그 내부에선 그 해당 지지층 내부에서는 안 보이는 거고요. 왜냐하면 잘 안 보이죠. 지금 거기에 다 꽂혀 있기 때문에. 네, 친박 비박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를 보자면 친박 비박의 갈등이 고조됐을 때 네. 결국 피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어요. 결국은. 그렇죠. 그렇죠. 내부 갈등. 지금 되돌아보면.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면서 더 순결하게 만든다고 그쪽 내부 논리로는 그 진박 간별을 했죠. 아, 맞습니다. 네. 진박 간별. 그 총선 이제 공천 과정에서 진박 간별이 사실상 더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더 골라내겠다고 하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에게 덜 충성하는 자들을 쳐내는 것이 네. 그들의 그 내부적으로는 논리가 성립되지만 그 약한 고를 형성하는 중도 입장에서 보자면 네, 네. 그 그렇죠. 관점에서 보자면 박근혜 정부의 몰락은 그때 시작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프레임으로 차용해서 이 사안을 바라보자면 네. 약한 고리에 있는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네. 친박 비박처럼 또는 진박 간별처럼 그런 프레임 속에 이 사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재명 논란하고 그 지지층 내부의 갈등이 그게 이제 경제 문제처럼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지지층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도의 상당히 입장에서 영향을 보자면 미친다고 이게 봅니다. 정치 네. 혐오를 부르는 사안인 겁니다. 야, 그렇습니다. 똑같구나. 네.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그래서 숫자를 불러주시죠. 예, 민주당 역시 떨어졌습니다. 1.6%포인트 하락해서 37.6%이고 역시 9주째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도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을 찾아가야 되니까 네, 네, 한국당이 맞습니다. 또 상당히 있겠죠. 예. 그래서 한국당은 26.2%. 이거는 3.3%포인트 올랐습니다. 이거는 태블릿 사건 직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제 맞습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예. 태블릿 사건 직전에 10월 3주차였는데 그때 29.6%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한국당 그 입장에서는- 이후에는 네. 한 번도 25% 선을 넘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태블릿 사건 우리가 말하는 네. 최순실 게이트 이전으로 지지율을 회복했다는 것은 네. 한국당 입장에서는 절호의 찬스가 이제 온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잘해서 환골탈퇴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잘해서 네. 오른 건 아니고 지금 여권의 문제들 경제 이 문제 때문에 한 2달 동안 제가 볼 때는 무당층으로 이제 반사이익을 여권을 얻었죠. 지지하다가 있다가 지금 이제 그 무당층에 있던 분들이 지금 한국당으로 좀 일부 결집을 하는 양상이 한국당이 나타나고 개별 있는 사안에서 것입니다. 특별히 잘하는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반사이익의 성격이 높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국당도 절호의 찬스이자 이 약한 고리가 되돌아온 것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한국당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크게 중요한 사안인 거죠. 네, 그 그렇습니다. 시점인 것이고. 네, 정의당은 0.6%포인트 하락해서 8.2%, 바른미래당은 횡보를 했습니다. 0.1%포인트 하락해서 5.9%, 평화당은 모처럼 3%를 회복했습니다. 0.3%포인트 상승을 해서 3%가 나왔고요. 무당층은 1.9%포인트 줄어서 16.5%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중조사는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1,508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유무선 전화문자 자동응답 방식을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실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7.9%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미시적 관점에서 어떤 사안이 올래 그러네 따지고 있지만 네. 유권자들은 국민들은 그 층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지형으로 보자면 지금 친박 비박의 프레임에 들어가고 있다. 이 논란이. 그 애널리지를 하면 이제 그러면 그게 정서적 정치적 혐오를 불러일으켜요. 네. 다 똑같구나. 네. 그런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누가 옳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네. 바라보면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게 지금 민주당이 처한 위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안해야죠. 네. 현안. 네. 이번에는 정부가 그 작년에 그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가맹적 카드 수수료를 일부 내렸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인하를 한다고 월요일 날 발표를 당정이 했었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건 논란이 뭐.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이 수수료를 결정을 정부가 개입할 문제냐, 네. 시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정위가 왜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수수료를 내리면은 소비자들한테 포인트 주는 것도 줄어들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보수진영을 비롯해서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예, 소상공인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다. 네. 아니면 이거는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게 잘못된 것이다. 네,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해봤는데 봤는데 역시 좀 소상공인들의 그 손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잘한 대책이라는 것이 57.6%, 잘못한 대책이라는 게 26%, 한 2배 이상 정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뭐 역대 대통령 2년차 지지율은 여전히 제일 높긴 합니다만은 네, 여전히 제일 높습니다. 위기의 네. 성격이 예사롭지 않다. 네. 그런 거죠. 예,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가 직면한 최초의 진정한 첫 번째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 성격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게 정서적 문제가 되는 거군요. 정치하면은 정서적 문제예요. 뭔가 맞습니다. 수치가 바뀐다고 예. 갑자기 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식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곽의 중도 세력, 네. 중도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네. 대거 이쪽으로 왔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볼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 밑에. 권수전 실장이었습니다. 자, 불친절한 S. 기사님들 정말 많이 보내시네. 이제 다 불러드릴 수 없을 만큼. 서수원에서 강남 가는 3300번 기사님. 네. 이건 신고입니다. 신고. 이 기사님 아직도 안 듣고 있어요. 가공 메들리만 나옵니다. 네. 뉴스 공장을 듣고 있다는 문자가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가끔 신고 문자인 겁니다. 네. 자, 그 외에 오늘은 다 소개시켜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새로운 유형이 왔네요. 강촌마을 5단지 GS25 편의점 뉴스 공장 듣고 있으면 신고합니다. 자, 그 외에 진선미 장관에 대해서 흥해라 그런 문자도 왔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가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간을 제가 2분 까먹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무건축 위장 계열사였다 삼성에 결국은 네네. 예. 그것도 이제 고발 조치가 됐고요. 네.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제가 이거를 주장을 하는 게 뭐 삼성의 문제를 얘기하기보다 건축 설계 업계의 이 구조적인 문제 이걸 가지고 제기를 하는 건데 지난번에 하고 나니까 정말 이 설계하는 쪽에서 연락이 많이 왔더라고요. 맞아. 아니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50년 동안을 알고 있던 건데 79년부터 이미 업계에서는 알고 있던 게 40년 지나가지고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게 이게 이럴 수가 있냐. 그렇죠. 삼성이라서 그래요. 그게 근데 삼성만이 아니고 다른 계열사들 다른 기업들도 좀 그런 문제가 비슷하게 있거든요. 어쨌든 삼성이 그걸 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삼성이 나서서 그런 걸 하니까 잘 커버가 되는 거죠. 삼성이 그걸 하기 때문에 네. 딴 데를 잡으려면 삼성부터 잡아야 되니까 못 잡아서 다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김에 뭐 설계업계 솔직히 이제 지금 이 얘기가 일반 대중들이 이렇게 관심 그래도 있어 하는 알고 얘기는 싶어요. 아니지만 예. 그렇지만 알아야 될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면 사무건축 같은 위장 계열사 운영을 했느냐. 예. 아까 지난번에 얘기하는 건 쓰기 편해서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더 일감을 따기 위해서입니다. 따기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왜 일감을 그럼 큰 거 가지고 딸 수 있느냐. 우리가 보통 설계자를 정할 때 몇 가지의 방침이 있습니다. 어떤 걸 맨 처음에 하시겠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가격 입찰이에요. 아, 가격 그러니까 기준. 설계 같은 거 보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가격이 얼마큼 쌌냐를 하는 네. 걸 하는 게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새 많이 쓰는 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턴키라는 게 있습니다. 턴키로. 예. 턴키라는 건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 한꺼 일괄로 하는 예.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뭐 요새 설계 경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설계 경기는 이제 국내도 있고 국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질 높은 설계자를 뽑겠다. 예.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세 군데에 다 대형 회사들이 훨씬 더 이익이 좋습니다. 자, 저기 뭐야 오늘은 근데 가격 턴키로 입찰 하는데- 같은 건 가격 입찰 같은 건 너무 왜냐하면 가격 입찰 같은 건 가격만. 정보를 제일 잘 알아야 되고 혹은 자격 요건에서 딱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러니까는 그거는 정말 예가를 어떻게 하느냐의 정보에 따라서 이걸 딱 할 수가 있는 게 담합을 가장 크고요. 해버리거나 아예. 담합을 해버리.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제일 문제가 있는 게 턴키입니다. 턴키. 턴키는 아마 요새 일반인들도 오늘 이제 턴키 얘기를 주로 할 네. 건데 일반인도 잘 아실 거예요. 4대강 사업했을 때 턴키한 거 너무 잘 아시니까. 그리고 그때 잘 몰라요. 아니, 그때 16개 보호 사업을 하는데 예. 그 중에서 약 8개가 처음에 경기를 했는데 그게 턴키 입찰을 했거든요. 예, 일괄. 일괄로 턴키 입찰을 하는데 그때 2, 3년 뒤에 나온 얘기가 그게 서로 다 담합을 해서 했다. 그렇죠. 이번에는 요거는 네가 먹고 저거는 네가 먹고. 그리고 이제 가장 저기 한 게 보통 이런 걸 하면 예전 가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가령 이걸 100억짜리로 하겠다. 네. 보통 이제 500억 이상짜리를 꽤 큰 거를 주로 턴키를 하는데 그때의 턴키 입찰률이 예. 통상적으로는 한 76% 80% 사이인데 이 턴키 경우에 입찰률 예가가 100억이면은 대개 예. 한 75억에서 80억 정도 사이를 쓴 사람이 대개 낙찰이 됩니다. 아. 마지막에 뽑혀요. 예. 근데 턴키 4대강 같은 거 할 때는 94%였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이제 뭐 무슨 얘기냐면 높은 가격에 해줬고. 그리고 예. 이제 그 여기 나면 한 20억 정도는 예. 어디 비자금으로 갖거나 예. 누구의 원래 떡값이 75%에 됐거나. 낙찰될 것을 어허. 굉장히 높은 가격에 정부가 줬다는 거죠. 네네. 사업을.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글쎄요. 돈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4대강 사업에서 그 문제가 있었고요. 나머지의 여러분 주위에 네. 턴키로 그러니까 워낙 턴키라는 건 토목에서 주로 쓰던 겁니다. 네. 근데 요새 이제 건축까지 들어왔어요. 네. 근데 건축에서도 가령 인천국제공항 예. 같이 이제 좀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건물은 가끔 예. 턴키로 합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막 턴키로 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서울시청. 예. 그렇게 아. 했습니다. 서울시청은 턴키로 해가지고 오세훈 그러니까 시절에. 설계를 계속 바꿔댔어요. 한 5번을 바꿔댔어요.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이래가면서. 지금도 이상한데. 네. 지금도 마지막 그건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테고요. 네. 그런 경우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제일 많은 게 뭐냐?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솔직히는 턴키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게 실제로 저기 되는 게 시행사를 정하면 시공사를 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시공사를 정할 때 뭘 가지고 들어오면 설계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네. 가격과 설계안을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조합에 뭐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다 턴키 발주업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가 원래 있느냐. 턴키는 일감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리가 좋잖아요. 관리하기 좋아서 하죠. 그렇죠. 여러 회사가 개별 계약하지 않고 네. 한 놈한테 다 몰아준 다음에. 그리고 설계부터 예. 시공까지 다 알아서 하니까 그렇죠. 나중에 책임 묻기도 좋고. 그래서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되면은 뭐냐면 그 안에서 예. 이제 일단은 저기 하는 게 그 안에서 견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는 안이 아니라 가격 위주로 된다라는 거. 뭐 말하자면 좋은 질보다는 뭐 편리성 위주로 된다라든가. 실제 일하는 사람의 그리고 관점에서 보자면. 그 안에서는 이노베이션이 잘 아니라 이런 게 이제 계속 가끔가다 이런 게 생기는 건 좋은데 이런 일이 그냥 파라해지면은 인노베이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혁신이 안 일어납니다. 맨날 똑같은 아파트가 나온다. 그러니까 똑같은 아파트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그겁니다. 그게 가장 커서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다음 주에는 그래서 생긴 게 설계 경기를 하는 건데 설계 경기에 생긴 문제도 뭐 이제 문제는 또 그 나름대로 설계를 있습니다. 경쟁으로 경제를 공모로 하는 거. 근데 네. 이제 그거 자체도 문제가 있어서 최근 얘기를 해드릴 텐데 제가 오늘은 이제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1분 내에 하여튼 가격 입찰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아시겠죠. 가격만으로는 한다는 건 그거 하는 문제가 거죠. 있다. 이것도 예. 고쳐야 되지만 질이 안 나오니까 거기서. 그다음에 턴키라고 하는 게 이게 편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좋아서 한다.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설계의 질을 계속적으로 떨어뜨리는 일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만스러워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똑같은 공장 제품이 막 찍히듯이 건물이 그래서 나온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큰 회사들이 자꾸 생기면서 자기네들끼리 해먹는 담합하고 거군요. 짬짬이 해먹고 이러는 거다. 그래서 소위 건축의 우리나라의 다양성, 네. 실험성 혹은 와 하는 건물이 안 나오는 안 나오는 이유가 제도적인 이유입니다. 네. 바로 이렇게 네. 턴키로 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위장 계열사로 숨기고 있었다. 숨기고 있는 거. 왜냐면 이게 자기들끼리 짬짬이 하려고. 짬짬하기가 쉽고요. 아. 그러면 떡값도 좋고 비자금도 좋고 좋거든요.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안녕.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